안전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전밸브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학부 때도 화학과 쪽에 뭐 유체학 좀 다루면서 살짝 뭐 사진 한 장 삽화되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뭐 중요하게 지금 다루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드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개요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현장에 적용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안전밸브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안전밸브고요. 요게 이제 입구축이고 여기 이제 스프링이 장착돼 스프링이 장착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입구축에 이 스프링 압력을 얼마 던져라라고 설정하면 거기 스프링 텐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이상 압이 딱 가해지면 팡 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톱축으로 압이 딱 빠져요. 그랬다가 압이 해소가 되면 다시 탕 하고 바뀝니다. 여기 이제 세프티 밸브라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PID 상으로 도면 표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스프링 표시고요. 여기 이제 밸브, 인넷 밸브, 인넷 노즐, 아웃렛 노즐에서 다 PSV 표시입니다. 안전밸브는 자 우리가 이제 세프티 밸브라고 부르고 유리프 밸브라고 불러요. 뭐 구분 없이 막 현장에서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랑 엄연히 지금 구분이 됩니다. 세프티 밸브는 주로 증기하고 가스의 압력 방출을 위해서 설치하는 밸브를 세프티 밸브라고 하고 유리프 밸브는 이제 액체의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밸브를 유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설치의 목적은 이제 뭐 유압이나 공기압, 증기 화학 현상이 되면 기기 또는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밸브다라고 얘기했죠. 어제 그 압력용기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압력용기의 설정 압력, 디자인 압력, 그리고 MAWP를 배우셨죠. 그 압력에 도달을 하면 그 이상으로 압이 가해진다. 그러면 장치를 어떻게 됩니까? 사용할 때 부서지겠죠. 못 견딥니다. 자, 그러면 이 압력을 얼마까지 지금 견디도록 디자인 프레셔와 MAWP를 높일까요? 이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면 장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고 또 이게 얼마까지 압력이 상승이 될지를 누가 예측해요? 그래서 그 MAWP나 디자인 프레셔의 세팅을 두고 밸브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에 도달했을 때 얘가 압을 빼줍니다. 그래서 그 장치, 그 압력 용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배파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압을 빼면 파격형이라고 하는데 설정 압력에 딱 도달해서 그 이상 압이 딱 가해지면 스프링이 팡 열렸다가 팡 압이 한꺼번에 빠져요. 릴리프 같은 경우는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을 급하게 빼줄 필요가 없어요. 기압 특성이고 그렇게 볼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압력만큼만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빠지는 만큼만 밸브를 열어줍니다. 볼기를 치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밸브의 이제 종류는 이제 뭐 스프링식, 뭐 중수식, 레버식 이렇게 지금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스프링식은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원통 코일의 스프링을 이제 말아서 거기서 이제 누르고 있는 가지고 누르고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중추식은 이제 추의 무게. 레버식은 이제 레버 한 끝에 부착된 이제 추의 무게에 활용을 줘서 등장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스프링식을 많이 씁니다. 스프링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식도 이제 양정에 따라서 저양정식, 고양정식, 뭐 전양정식, 뭐 전량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이게 배합작용. 배합이라는 게 백프레셔라고 부르는데, 지금 배합이라는 게 뭐 어떤 개념일까요? PSV가 이제 이미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해서 빵 터졌어요. 토주축으로 이제 증기가 이제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면 이게 대기로 그냥 나가는 경우는 저항을 하나도 받는 게 없겠죠. 그냥 대기하고 나가니까. 자, 백프레셔 저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토초축 배관이 길다 하면 그 토초축 배관의 프리션 노스는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뭐 거의 뭐 토초축 배관을 길게 끌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 정도 수준이면 배합은 세웁니다. 근데 이게 이 물질이 가연성이고 독성 물질 같은 경우는 대기를 못 빼는 거죠.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그럼 얘를 공용으로 회수를 한다든지 플라스틱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공용으로 다시 회수를 하는 어떤 뱃셀로, 그러면 그 뱃셀에 존재하는 시스템 압력이 있겠죠. 그 압력 플러스 배관의 프리션 로스를 해준 게 백프레셔. 그 백프레셔가 설정 압력의 10% 이내인 경우는 그냥 컨벤셔널 밸브, 세프티 밸브를 다룹니다. 근데 이게 10%에서 50% 사이다 면 벨로우즈 타입을 써야 되고, 또 그 이상으로 30에서 70%까지 백프레셔를 받는다 하면 파이어트 타입을 선정을 해야겠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프레셔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기로 토출이 대기로 나가느냐 아니면 시스템으로 회수가 되느냐를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고. 이거는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뭐 컨벤셔널 타입, 뭐 벨로디 타입, 파이어트 타입인데 컨벤셔널하고 벨로디는 똑같아요. 여기 벨로디가 있고 그거 차이고, 파이어트는 여기 안에 PSV 하나 더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 PSV가 먼저 작동하고 나서 이제 본 PSV가 작동을 하는 타입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관련 용어를 쭉 설명을 했는데, 뭐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MAWP가 보다, 그다음에 뭐 설정 압력은, 설정 압력을 이제 MAWP로 세팅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디자인 프레셔로 세팅을 하는 경우 각각 다르겠지만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용기의 디자인 프레셔를 셋 프레셔로 잡아놓습니다. 이유는 뒤쪽에 대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설정 압력은 이제 세팅 프레셔, PSV의 세팅 프레셔라고 하고, 축적 압력은 순간적으로 이제 PSV가 견디는, 그러니까 얘가 디자인 프레셔가 만약에 10kg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얘가 R이 10kg까지 도달해서 밸브가 열리는 시점까지 10kg 이상이 돼야 돼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프레셔로 오버 프레셔. 순간적인 압력. 그 정도 배합은 제가 설명드렸죠. 출구 라인의 프레스로스하고, 그다음에 출구 쪽에 존재하는 시스템 압력이다. 그 두 개의 합이 백프레셔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SV하고 또 다르게 파열판이라는 게 있어요. 럽처 디스크가. 이거는
이제 요 프렌지 사이에 얇은 금속 막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압력이 가해지면 이 막이 터집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원복이 되지 않습니다. 터진 상태로 그냥 유지합니다. 한번 파이프이 터지면 이건 또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느 경우에 설치를 하느냐, 폭주 반응이나 급격한 압력 상승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경우 럽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독성 물질을 치료하는 경우, 성공형의 HCN 500 쪽에는 V305에서 프레아로 가는 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밸브의 이제 이상물질이, 안전밸브에 얘가 유체 자체가 그 폴리머를 많이 켜요. 그래서 안전밸브 디스크에 이게 끼어서, 밸브가 끼어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게 설정 압력이 됐는데도 밸브 안전밸브가 작동을 못 하거든요. 그럴 경우 전단에 패스브레이크를 럽처를 달아요. 럽처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패스브레이크 작동하죠.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산업안전관리법에서는 규정을 하는 게, 자, 럽처와 PSV 사이에 럽처가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은 이게 럽처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압력 지식이나 자동 연구 장치를 설치해라. 그래야 럽처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밸브의 이제 설치 대상입니다. 설치 대상은 지금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제266조에 압력유기는 IP가 6인치 이상인 압력유기 SL은 무조건 PSV를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형열교환기의 안의 파열로 인해서 압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압은 튜브 사이드로 배치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고압의 튜브 사이드에 튜브가 럽처가 돼서 터졌어요. 그러면 보통 셀 사이드가 저압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셀 사이드에 MAWP 이상으로 과압이 형성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PSV를 달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변이 압축기, 그리고 정변이 펌프의 경우는 무조건 PSV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원심 펌프를 많이 쓰죠. 원심 컴프레셔, 원심 펌프를 많이 쓰는데, 이제 원심력을 이용한 이제 펌프나 압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셧오프 프레셔라고 해서 D차 프레셔가 바뀌어도 그 D차 발표를 닫아놔도 일정 압력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에너지가 추적되지 않습니다. 원심. 근데 정변이 왕복동이라고 하죠. 얘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추출입니다. 그래서 펌프가 됐든 컴프레셔가 됐든 후단의 디자인 프레셔를 압만 높여놔도 결국은 그 압력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무조건 PSV를 달아라라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밸브가 차단이 돼서 대기 기온이나 아니면 공정열이 계속 가해질 경우 열 팽창이 이제 액체가 부팅 팽창을 합니다. 그럴 경우 그 이제 블럭 밸브 사이에 PSV를 달아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이제 서멀 익스텐션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설비하고 그 부속 설비에 이제 해당되는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 MAWP죠.
고기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PSB를 달아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예전에 엔조학 촉매 개발하는 연구소의 파일럿 반응기 이쪽에 PSB가 나타났어요. 근데 얘가 치부하는 문제가 백린이에요. 백린인데 아시다시피 백린은 끊임없이 탑니다. 사람 보는 다음에 그냥 뚫어버립니다. 근데 얘들이 PSV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법적으로 설치하나 하니까 설치를 해서 소출 배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쪽으로 끌어서 어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소출 배관을 실험실 연구실 천장에다가 이렇게 빼놨어요. 그게 터져서 사망사고가 여러 명 죽었습니다. 5년 전에. 조심해야 돼요. 연구실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물질 경우는 전부 토출되는, 압을 빼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빼는 위치를 어디로 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밸브의 이제 설치 규정입니다. 안전밸브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상의 고압 조건을 빼는 거기 때문에 뱃셀의 기상 파트, 대입화가 진행되는 파트 뱃셀 쪽에 설치를 하거나 빠져나가는 배관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열 팽창용 안전밸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액체 부피 팽창을 고려해서 그 팽창에 의한 과압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액상의 차단 블럭 사이에 이 밸브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공장의 과산수소 프로세스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공장의 PSV가 동안이 달렸어요. PSV만 거의 한 300개 가까이 지금 달려있는데 그 공장이 다 이런 식으로 블럭이 되면 과수는 정체되어 있으면 그렇게 분해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밸브가 닫혔든 안 닫혔든 밸브 사이는 무조건 PSV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대상 용기 등에서 안전 밸브, 여기서 안전 밸브까지 가는 유닛 밸브의 프릭션 로스는 설정 압력의 3% 이하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압력 용기의 디자인 프레셔가 10kg입니다. 10kg. 그래서 PSV의 설정 압력을 10kg로 세팅을 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유닛 배관의 사이즈가 작아서 프리션 로스가 1kg가 생깁니다. DP를 1kg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얘는 지금 10kg에 도달을 했어요. 10kg에 도달을 했는데 그러면 얘가 터져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1kg를 프리션 로스를 먹어서 DP가 1kg를 먹어요. 그럼 얘가 받는 압력 얼마입니까? 9kg. 그러면 얘는 지금 나 지금 막 터질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얘는 나 아직 멀었어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 얘는 타이거예요. 그래서 최소 이 유닛 배관의 프리션 로스는 스테프인데 3% 이하로 해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PSV 밸브가 뭐 3x4인치의 이제 밸브가 달렸어요. 그러면 이닛 배관은 최소 3인치 이상이어야 돼요. 소초축 배관도 4인치 이상이에요. 왜? PSV가 4인치이기 때문에 최소 미니멈 4인치 해라. 이 얘기. 이게 뭐냐? 아니, 뭐, 이닛 배관 델타 P 프릭션 로스를 계산하기 어려워. 그거 하나 계산 어떻게 해? 그래? 그러면은 최소한, 자, 이 사이즈보다는 크게 해.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개 이상의 안전 밸브가 이 하나의 이제 배출 용량을 커버하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필요한 배출 용량이 시간당 한 100kg예요. 근데 이게 PSV가 너무 커요. 그럴 경우 50kg, 50kg짜리가 나옵니다. 두 개로. 그랬을 때는 이닛 배관의 단면적이 최소 이 두 PSV 이닛 배관 단면적을 합한 것보다 커야 된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풀스너스를 떨어지도록 크게 가지도록 하지 마라. 그리고 안전밸브의 토출 배관에 걸리는 배합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10%는 컨베이너랑 50%는 벨로우, 그 이상 70%는 파이로트를 적용하라라고 지금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밸브의 이제 토출 배관은 안전밸브부터 이제 토출된 유체가 배관 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백프레셔를 받고 프릭션 로스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밸브의 토출 배관은 이제 5개로 설치하는 세이프티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안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뺐다고 해가지고 대기록장 방출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빗물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토출 배관은 거기다 항상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5mm 직경으로 드레인 홀을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한 번씩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돼 있는 경우라도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지나 뭐 외부 이물질이 튀어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 패트를 한 번씩 돌면서 그런 게 보이시면 철사 같은 거라고 뚫어보세요. 그럼 막혀있는 것도 많아요. 물이 줄줄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죠. 안전밸브는 이게 순간적으로 세프밸브가 큰 힘으로 마압을 방출하기 때문에 엄청난 외압을 받습니다. 출력과 외압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서포트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공하는 물질이 이제 점도가 높거나 이게 응고가 되기 쉬운 물질의 경우는 이닛 배관에 스팀 트레이싱을 하든 일렉트릭 트레이싱을 하든 이게 공격이나 붙지 않도록 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합니다. 안전밸브의 이제 설치 기준은 또 하나가 달려있는 2개 이상의 페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트러블이 여기라고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트러블 한 개의 트러블만 고려한다. 그리고 당연하게 오퍼레이터의 흉을 내라도 안전밸브의 자기적 발언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고, 페일 세이프 디바이스나 오토매틱 스타트 이큐먼트를 나올 때 우리 이제 컨트롤 밸브나 그다음에 자동 이제 제어 밸브를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도 이
인스트루먼트가 세이프티 밸브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스트루먼트와 사람은 말펑션과 에러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무조건 세이프티 밸브를 달아라라고 합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지금 이제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리본이나 힐터에 이제 스팅을 공부를 합니다. 스팅을 공부를 해서 가열하는 설비를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PSV를 달라고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컨트롤 밸브를 달아가지고 온도 컨트롤을 하고요. 컨트롤 밸브가 페일했을 때 얘는 스팅 밸브가 페일 풀어줘요. 페일 되면은 얘는 무조건 밸브가 닫게요. 그런 컨트롤 밸브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PSV를 안 달아도 돼요. 안 달아도 됩니까? 그럴 경우 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어요. 모든 컨트롤 밸브는 인정을 안 합니다. 모든 밸브는, 인스트루먼트 밸브는 그 기능을 안 하는 걸 기준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터럽과 그 다음에 컨트롤 밸브, 인스트루먼트는 지 기능을 못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이프티 밸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달려있다고 세이프티 밸브를 안 달 수는 없다. 얘는 무조건 그 기능을 배제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오프레셔 조건이 또 다른 이제 또 과압의 조건을 야기를 시킨다고 하면 동시에 이걸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세이프티 밸브에 차단 밸브를 달아도 됩니까? 세이프티 밸브는 원칙적으로 이 용기가 과압의 형태로 과압이 형성됐을 때 압을 빼주는 최종의 마지막 보름. 근데 여기에 밸브를 달아서 뭐 법적 주기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세이프티 밸브를 떼서 뭐 수리를 내본다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차단 밸브를 그래야 차단 밸브를 달아놔야 얘를 뭐 어떻게 수리하고 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수리하고 뗐어요. 얘가 언제 터지죠? 얘는 항상 보호가 되고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PSV에는 차단 밸브를 달면 안 됩니다.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차단 밸브를 달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단 밸브 이제 PSV가 지금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금 얘가 얘도 커버하고 얘도 커버하고 얘가 얘도 커버하고 얘도 커버할 수 있는 경우는 밸브를 달 수가 있습니다. 대신 작은 거는 자동차를 쳐놓았어요. 오프치. 그리고 지금 이 PSV의 배출 용량의 50%에 해당하는 양의 자동 압력 조절 밸브를 조절 밸브가 달려있는 경우도 차단 밸브를 달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떼서 어느 정도 이제 압이 50% 정도의 양을 여기서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세이프티 밸브가 없어도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미중화해서 다른 경우 다 차단 밸브를 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스탠바이
있는 경우 스탠바이에 각각 PSB를 달리는 경우도 안전벨트에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팽창, 서머 익스프레션의 경우는 차단 밸브를 달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플라스틱에 이제 뭐 공정이 뭐 여러 공정이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DCS 이제 중앙제어실에서 이 밸브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밸브의 리미트를 오프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을 경우 차단 밸브를 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오마지고 이걸 왜 닫냐? 전기 보수할 때는 닫아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전기 보수 때는 닫아야 되는데 이거를 법적으로는 운전 중에 닫지 마 이러고 이제 법제화 시켜놓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수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게 예정을 정하시는 겁니다. 자, 농할 때는 이게 열렸는지 닫혔는지 얘가 확인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계속 줄 수 있는 장치를 해놓으면 밸브를 달아도 되게 해줄게 라고 이제 예정을 둔 겁니다. 그리고 안전밸브도 법적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PSB 전에 타협판을 설치를 하는 경우 3년마다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PSM 사업자, PSM이라고 P 등급, S 등급, N 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P 등급이 가장 우수한 사업자인데 이 경우는 예외로 니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4년 만에 한 번씩 갖도록 줄게 라고 예의주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가스관리법은 2년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축기의 토추측은 무조건 1년마다 한 번씩 해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용 협력법은 산업법을 따라갑니다. PSV도 인증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인증을 받느냐? 내가 지금 보호해야 되는 PS 장치의 안전 인증을 따라갑니다. 내가 보호해야 되는 SL이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압력용기면 PSV도 고압가스 서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산안이면 산안 서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PSV 업체들은 뭐 이거를 뭐 컴바이컨으로 밸브 하나를 등가치로 들어서 컴바이컨으로 이거 서치 발행해 주셔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확 받아놓습니다. 이거 고압용, 산업용 받아놨어요. 근데 저희가 뭐 한두 개 이제 PSV 맞추면 거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맞춰서 다 하나 체크를 하니까. 대량으로 막 공장을 새로 증설을 해서 표를 냈어요. 근데 공항이나 이제 후쿠이 같은 이제 업체에서 보니까 이게 압력 복법 이게 이거 한 줄이 부족한데 사람 팍 해서 몇 개 띄워서 넣습니다.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뭐 실수가 됐든 뭐 오히려 그렇게 할 일은 없겠죠. 그렇게 끼워 누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고압가스 인증을 받아야 되는 PSV에 이거 사람 바닥에 달려 있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안전밸브의 이제 설계에 대해서
안전밸브도 API라는 API 코드를 따릅니다. API RP520, RP521 요 규정에 따라서 모든 PSB가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치 가이드나 아까 제가 쭉 설명해 드렸던 산업법 이게 다 이 가이드에서 나옵니다. 이제 석역 공정의 이제 물질은 API RP520, 521을 따르고 스팀 같은 경우는 아스메를 따릅니다. 그걸 따르고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대기압이나 이제 저압 저장 탱크 브리드 밸브라고 하죠. 여기는 API 스탠다드 2000 코드를 따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푸샤 가이드의 안전밸브 기술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API를 적용해 본 거다. API가 뭐냐? 아메리칸 페트롤링이라고 미국 이제 석유협회라고 정유회사하고 유전개발회사, 그다음에 유전개발 설비 제조업자들이 모여서 석유학 분야의 기술 정보와 경험 교류하는 목적으로 1919년도에 설립한 비영리단체. 얘들이 석유학 분야의 기술 기준, 그다음에 장비, 제조, 서비스 관련해서 관련 규정과 코드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거의 석유 탐사하고 생산, 석유 걱정, 그다음에 해상 운송, 마케팅, 그다음에 배관, 통관 운송을 어떻게 해라. 그 중에 6번 항목이 리파이닝이라고 이게 이제 페트로케미칼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펙션을 어떻게 해라, 데이터시트를 어떻게 만들어라, 스틸 탱크를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설치를 해라.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프레셔 릴리핑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해라. 그다음에 파이핑, 그다음에 회전기기의 C프레임이나 회전기기의 기본적인 사양, 그다음에 테크니컬 데이터북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내용 중에 있는 게 API RP Recommended Practice라고 이제 RP520, 521에서 이제 PSV 관련해서 프레아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신 분 아실 건데 예제와 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모든 PSB 업체와 그다음에 엔진사에서 설계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안전밸브를 이제 어떤 타입을 안전밸브를 설치할 거냐, 파이프를 설치할 거냐에 대한 셀렉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되죠. 압력 상승할 보통 물질에 따라서 그렇다 하면 파이프를 설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전밸브를 설치를 하는데 한 개 가지고 되냐, 그다음에 배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밸런스 타입을 쓰느냐, 바이오 타입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안전밸브의 이제 설정 압력은 디자인 프레셔 또는 MAWP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정 압력은 100%, 그다음에 추천 압력은 이제 10%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견뎌라, 이렇게 설계를 해라라고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익스턴 파이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22%까지 견디도록 설계를 해라라고 12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밸브가 한 개일 경우, 두 개일 경우 이렇게 뭐 설정하고 설정을 해라라고 주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안전벨트를 어떤 타입을 하고 이걸 설치를 해봐라. 그리고 뭐 예외 기준이 있어 없어까지 이제 쭉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짜리 캐파를 가진 안전벨트를 설치를 해야 되냐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캐파를. 밸브 사이즈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소요 분출량을 이제 산출을 하는데, 이거는 압력이 상승되는 요인을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버닝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 케이스입니다. 차단이 됐을 때 압의 압력 상승 요인이 블록이 돼서 차단이 이제 압력이 상승된다. 이 경우,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정면이 펌프 압축기를 무조건 달아라. 무조건 달아라. 어떤 양으로? 펌프와 압축기의 최대 용량을 호출량으로 달아줘라. 그리고 용기의 모든 출구가 이제 블록케이스로 이제 닦여 있는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는 무체면 최대 호출량을 PSV에 캐파로 산정을 해줘라. 그리고 이게 스팀이나 증기일 경우 인입되는 스팀 플러스 용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스팀까지 더해서 배출 용량을 산정을 해줘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컨트롤 밸브는 에어 펠러 펑션, 페이 오픈, 페이 클로즈 그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없는 걸로 보고 PSV를 달아요. 그리고 로테이팅 머신은 성능 국성상의 최대 유량을 호출 유량으로 잡아줍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모터하고 파워페일. 뭐 동시에 일하는 파워페일 되면 당연히 유치트가 다 페일 됩니다. 그 경우는 이게 거의 이제 디스틸레이션 컬럼의 이제 오버헤드 콘덴사 쪽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응축기로 이제 유입되는 이제 냉각수하고 이제 활유액이 중단될 경우 이제 에너지 밸런스나 물질 밸런스를 고려해서 소요 분출량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응축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탈 응축과 파셜 응축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풀 컨덴싱일 경우는 응축기로 유입되는 증기량 전량을 PSV의 토출량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셜 응축인 경우는 토출량을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양은 응축된 양만큼 배파가 더 추가되겠죠. 끊기면 그 양만큼만 토출량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제어의 컨트롤 밸브가 이제 컨트롤 밸브 페일리어도 이제 하나의 이제 버버닝 케이스 중에 하나로 고려를 하는데, 일단은 컨트롤 페일리어는 컨트롤 밸브가 무조건 풀오픈돼서 페일이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입 배관과 출구 배관에 이제 컨트롤 밸브가 각각 달려있다 하면 이 두 배관 사이에 유량 차를 호출량으로 잡아줍니다. 왜냐면 깊이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출구 배관만 바뀐 경우는 최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 거의 블록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될 거예요. 인입 호출량, 인입량 최대량을 호출 용량으로 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셀렉티브의 이제 관형 열감기 같은 경우나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튜브 하이사이드는 튜브 럭처로 인해서 셀사이드, 로사이드의 이제 MAWP를 넘어설 과비 형성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튜브 러처 케이스로 케이스들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그 환영형 유효한기 같은 경우는 리퀘어리아를 한 100제곱미리 정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로 프레셔 사이드의 디자인 프레셔가 하이 프레셔 사이드의 디자인 프레셔의 3분의 10 이상이면 튜브 러처 페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걸 10-13 룰이라고 부르는데, 10-13 룰이 뭐냐? 하이 프레셔 사이드의 디자인 프레셔 곱하기 10나누기 13 한개, 로 프레셔 사이드의 디자인 프레셔보다 작거나 같으면 튜브 러처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는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케이스를 달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왜 텐서 툴이냐? 어제도 이제 아스펜코드 말씀을 드렸지만, 수압 테스트와 하이드로 테스트와 뉴매틱 테스트를 디자인 프레셔 MAWP에 1.3배를 본다고 했죠. 예전에는 99년도 이전에는 이걸 1.5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텐서팅 룰이 아니고 이제 2x3 룰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 케이스인데, 여기 따라서 이제 API도 지금 뭐 2분의 3 이상이 되면 튜브 러처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9년 이후에 아스네 쪽에서 이걸 디자인 프레셔, 테스트 프레셔를 1.3배로 낮춥니다. 그러면서 API를 이제 따라서 이제 이걸 따라간 건데, 자, PSV를, 이 의미가 뭐냐면, 셀 사이드의 디자인 프레셔를 높이면 PSV를 안 달아도 돼 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단일 뭐 열명개 3개 설계를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신규 프로젝트에서 열명기가 뭐 20개, 30개 돼요. 설계를 부릅니다. 그러면 엔지니어사에서 이건 뭐 코드는 어떻게 할까요? 뭐 테마 코드 하세요. 이거 텐서 튜닝을 따를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하라 합니까? 말 안 합니까? 텐서 튜닝을 적용을 한다는 의미는 로 프레셔 사이드의 디자인 프레셔가 높아진다는 의미고, 그만큼 웨이팅이 높아지고 두께가 두꺼워지고 코스트가 올라가는. 그러면 자, 이게 PSV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호출 용량, 그 다음에 얘 캐파, 얘 재질, 이 셀 사이드의 웨이팅을 높이는 것보다 커야 텐서팅을 적용을 할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얘들은 뭐 귀찮죠. 그냥 적용해만 하면 뭐예요? 그러면 자, 두 가지 케이스 다 계산해서 가져와. 그래서 보고 여러분들이 셀렉션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여러분들인지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하는 이제 버거닝 케이스가 이제 서멀 익스펜션이라고, 자연성 물질이나 이제 독성 물질이나 그 치고한 액체 상태의 치고 물질이 배관계가 이제 밸브백 사이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 공정열이나
그다음에 뭐 스팀, 뭐 트레이시, 그다음에 뭐 태양의 복사열, 대기기온 환기, 이 열들을 받아서 외부의 열을 받아서 얘가 액체가 열 팽창하는 거예요. 서멀링 스피셔 잠깐 보고 이 경우를 이제 하나의 가보니 케이스로 또 잡습니다. 서멀링 스피셔를 이제 제외 대상이 있어요. 차단된 배관계에 이제 뭐 리퀴드의 그 부피 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서멀링 스피셔를 구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액체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도록 그 밸브 자체가 완전히 이게 닿지 않게 디스크에 그 스토퍼를 달아서 100% 닿지 않게 만드는 밸브가 있어요. 이런 밸브 달아놓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배관기에 뭐 온도 조절 장치나 전원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열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사열이나 지금같이 이제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이제 막 복사열을 받아요. 이게 계산을 보면 이게 적은 양이에요. 그럴 경우나 대기기온 상승에 의해서 배관에 이제 열원이 공급되는 경우는 보통 그냥 미니멈 사이즈의 뭐 438 2인치 서멀링 스펜션 정도로 달아주면 돼요. 달아주면 되는데 이거 안 달라고 배관을 지하에다가 배설을 하진 않죠. 저 배설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뭐 공교롭게 뭐 지하에 배설된 경우는 서멀링 스피셔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식 냉각기가 있어요. 냉각기 중에 국내식 냉각기 팬의 이제 작동이 이제 페일됐을 경우는 이제 열교환 용량의 70%에 해당되는 양을 판출량을 하고있다. 다음은 이제 익스터널 파이어. 대형까지 6인치 이상 파이프와 20m 정도 길이의 파이프는 그 익스터널 파이어 케이스에 이제 적용되는 이제 웨티드 에어리라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웨티드 에어리아를 같이 고려를 해준다. 그리고 파이어는 익스터널 파이어는 이제 동시 고려를 해야 되는 면적이 반경 15m, 직경 30m에 높이 7.6m입니다. 여기까지 자, 바닥에 불이 딱 났어요. 그럼 이 불이 직경 30m에 높이 7.6m까지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거기까지만 고려를 해. 그러면 용기가 8m 위에 있어요. 그럼 익스터널 파이어 케이스에 적용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용기 밑으로 이제 배관이 있다 그러면 그 배관 면적의 양만큼 고려됩니다. 용기 자체가 이제 콜드 인슐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시합니다. 200도씨 정도의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민자 베셀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핫 인슐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이것도 인슐레이션 타입에 따라서 페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페타라고 있습니다. 이 페타가 지금 다 다른데 이거는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워터 탱크나 스팀 드럼, 콘덴세이트 드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로카본이 없는 베셀은 파이어 케이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셀 용기에 이제 자켓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자켓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부 대체 접촉 공격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시에 이제 배출되는 PSV의 이제 배출 용량은 릴리프 프레셔에서의 이제 잠열을 기준으로 한다. 액체 상태. 액체 치울 경우는 그때 릴리프 프레셔에 있을 때의 온도의 증발 잠열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배출량. 그리고 이제 순수 성분의 경우는 이제 뭐 쉽죠. 릴리프 프레셔에서 이제 증발 온도에서의 증발 잠열을 고려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믹스처예요. 믹스처의 경우는 다릅니다. 터지는 온도에서 고비점과 저비점이 이제 물질이 터져나오는 속도가 다르고 순서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뭐 저비점 성분이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양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뭐 저비점에서 고비점 물질이 나온다면 그걸 다 고려를 해서 가장 큰 값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기점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출 온도가 임계 온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프로퍼티 값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잠열 값을 이제 모르는 경우는 그냥 최저값으로 50BTU 포함당 50BTU를 적용을 해줘라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외부 스트롱 파이어의 이제 배출 용량은 액체의 경우는 이제 이런 인디케이션으로 적용을 하고 기체의 경우는 인디케이션으로 적용을 해라 하고 있습니다. 수야스택이라고 이제 PSV가 이제 배출이 돼요. 배출이 되면 이게 이 배출되는 치유 물질이 자연성이나 독소물질일 경우는 대기로 방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이 공장에 보시면 계속 이제 소작 공장 보시면 불 뜨게 막 불 이렇게 불꽃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프레스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PSV의 토출을 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터졌을 때, 이 물질이 터졌을 때 얘는 최소 거기 가서 연소해서 나가고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프레스텍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 터지는 물질 자체가 용해도가 높아요. 물에 잘 녹아요. 암모니아 같이. 그러면 스크러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용해도가 크지 않고 뭐 프로필렌, 뭐 하이드로카본 같은 경우는 물에 녹지 않죠. 그런 경우는 프레스텍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공장, 3공장은 프레스텍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공장은 프레스텍이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수성도 좀 설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일부 조그마한 거는 있다고 들었는데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거버닝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파이어 케이스와 블러 케이스, 그 다음에 프리워터 페일, 파워 페일 각각의 경우에 자, 파이어 케이스는 아까 이제 반경 15m 그리고 레이아웃을 딱 놓고 안경 15m 원을 그립니다. 쭉 그려요.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 안에 걸리는 익스터널 파이어 케이스의 PSV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30m 원마다 다 다르겠죠. 그 원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파이어 케이스로 잡습니다. 그리고 블록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 가장 큰 케이스를 블록 케이스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풀링워터와 파워페일은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들의 합입니다. 그거 다 더해줘요. 다 더해서 그거를 합을 냅니다. 그랬을 때 요 네 가지 거버넌 케이스 중에 가장 큰 값은 프레스텍의 용량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뭐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스안전 공사에서 뭐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만한 그런 인력들도 없었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쪽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소격 경력이 한 20년 이상 되신 전문가분들을 경력상으로 대거 채용을 하면서 수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라이센서가 프리어스텍 거버닝 케이스를 정합니다. 정해서 옵니다. 베이직 패키지에. 이 공장, 소격 2공장을 예를 들면, 이 공장은 파워페일 케이스를 거버닝 케이스로 해서 줬어요. 그래서 프리어 캐퍼시티가 얼마입니다. 라고 줬어요. 상공장 같은 경우는 인스트럴 파이어 케이스를 해가지고, 그게 라이센스가 줘서, 거기에 총 배출용량 얼마예요? 줬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그래 이거 손질 라이센스가 아니고 해줬으니까 맞겠지 하고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이거 모든 케이스 계산한 결과치 가져오세요. 다 가져와서 이게 진짜 거버닝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맞는지 그거를 대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케이스, 거버닝 케이스와 각 케이스별로 이렇게 프리어 로딩이나 패스 로딩을 산정할 수 있는 라이센서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 그것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못한다고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별도로 돈을 들여서 계산을 해서 SMS 서류에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캐파가 선정이 됐어요. 배출 용량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파트, 실제 설계 들어가는 게 보통 안전밸브 오리피스 사이즈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이징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리피스 사이즈가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PSV의 최종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보시면 이게 가스인 경우는 이게 인계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니고 이게 컨벤셔널이냐 파이브트냐 아니면 벨로우지냐에 따라서 이게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API를 제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식대로 그냥 쭉 따라가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계산하시면 되고, 자, 액체인 경우, 자, 수증기인 경우, 수증기인 경우 이 케이스는 물론 API에서 지금 명시는 해놨지만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아시면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하면 몇 미리 이거 주역화 해놨어요. 몇 미리 하면 이거 디오리피스 최고점이 디오리피스 최고 큰 게 티오리피스 가장 큰 이게 허가를 해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PSV가 티오리피스 PSV API 따르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듣기로는 사인 프로젝트 프롤롱기에 티오리피스가 막 4개씩 5개씩 바뀐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오리피스 사이즈에 따라서 PSV 밸브 몸체를 1x2 할래, 하프, 원하프, 또는 2인치 할래, 이렇게 규정을, 자, 디오리피스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답니다. 자, M은 얘 해라. 라고 이렇게 쭉 정해놓은 아이들. 또 API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저희가 조각이나 부품이나 여러 PSV 제작 업체에 데이터 시트를 내야 돼요. 데이터 시트를 내야 되는데
대충해서 줄 수는 없죠. 자, 배출 용량 계산을 하고 해서 대충 뭐 원투 사이즈 얼마에 밸브 사이즈 몇 인치에 뭐 이래가지고 노즐 사이즈 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서 딱 계산에서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KD 값이라고 디차지 코에피션트라는 값입니다. 요거는 각 회사의 벤더들마다 다른 값이에요. 그들만의 노하우고 그들만의 값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지금 초창기에 데이터 시트를 내는데 업체가 결정도 되기 전에 저 KD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API에서는 자, 프리리기라니로 자, 가스 매입하는 KD 값을 자, 0.97로 적용해. 그리고 럽처는 0.62해. 자, 리퀴드는 0.65해. 럽처 같은 경우는 0.62해.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어요. 자, 요 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초기 프리미너비로 쭉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스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업체에 뿌립니다. 견적을 받아서 업체가 선정이 돼요.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 KD 값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값으로 바꿔서 수정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패스브리를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냐를 한번 예시로 들어온 거고요. 지금 상공장에 보면 이제 그 초매 개발용에서 A 파이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료 저장 본매고, 이제 원료 이제 프리터, 그 다음에 여기 바른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요 중에서도 이제 원료 이제 히터, 이게 이제 그 프로필렌 프리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시트의 소스 팩에 PID에 이제 디자인 프레셔 패키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를 두고, 자, 블록 케이스, 그 다음에 음수수 케이스, 여러 케이스를 다 계산합니다. 쭉 계산해요. 다 계산을 해서 보니까 블록 케이스가 가장 큰 케이스로 나옵니다. 시간당 275kg라고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두 번인 케이스는 275kg입니다. 시간당. 이걸 배출 용량으로 산정을 하고, 오리피스 사이즈를 결정을 합니다. 275kg 놓고, 백프레셔 없는 걸 봤습니다. 쭉 계산을 해서 보니까 오리피스 사이즈가 33.7mm 제곱 나왔어요. 그러면 업체에서 준 데이터 시트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리콰이어드 배출 용량이 275kg인데 업체에서 계산해 온 거는 416kg로 계산을 해왔어요. 자, 최소 오리피스 사이즈 33.7mm인데 44mm. 오케이. 이 정도면 오케이. 자, 이게 반대가 됐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여드리죠. 업체는 물론 뭐 거기도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물건 파는데 급급합니다. 저희만큼 저희 공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체크를 지금 저희 대신 운전분들이 해 주셔야 안전한 설계가 되고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체크를 해보면. 그런 것들 하나,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제가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API도 그렇고, 이제 52052하고, 테마코드, 그 다음에 이제 아스미코드, 이게, 아시다시피 저작권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API하고 아스미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스원동사에서 아스미에 가져다가 번역본 주고 그렇게 번역만 해놓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기업한테 가스원동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법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돈 주고 살짝자.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돈 주고 팝니다. 저희 나라 정부기관이. 왜요? 저작권 때문에. 뭐, 대놓고 제가 뭐, 이거를 뭐 드린다고 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도 좀 더 스터디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뭐 이렇게 여러 주제로 중구난방으로 막 이게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실사원들 이제 입장을 하시면 하나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의 경제 상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지금 앉아있는 동기분들이 경제 상대일까요? 아니면 내부 위에 고참이 경제 상대인가요? 여러분들의 경제 상대는 경쟁사, 선진사, 여러분 직급에 있는 엔지니어들입니다. 일공장, 하나이비트, 중국의 흥미, 이네오스, 이공장 유로피 효소, 그 다음에 미국의 아람코 SK 어드밴스드, 상공장, 동국호교화, 이네오스, APM, 그 회사에 여러분들 같은 명차에 여러분들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겨야 그들보다 역량을 더 키워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발전이 있고 회사가 가치 발전을 합니다. 항상 이런 문제에 주시고 넓게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역량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항상 뭐 부족하지만 도움을 요청드리면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인데 길게 보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대로 성장을 하셔서 훌륭한 엔지니어로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3일간 교육 받으시냐고 고생하셨고 마치겠습니다.